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공론의 바탕을 둔 조선의 정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좀 많아서 한 2시간에 두 강좌에 걸쳐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은 4대부의 나라죠. 이 4대부 세력들이 어떻게 좀 나눠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의 바탕을 둔 정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럼 공론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네요.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이고 비판적인 논의를 통해서 형성된, 그래서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되는 의견. 요즘으로 따지면 국민의 여론이 공개적으로 막 논의돼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대부들은 성리학의 근거를 두어서 자신들이 펼치려고 하는 정치가 이게 명분이 있는 건지 서로 막 이렇게 논의를 해가면서 정책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임금도 이러한 공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요? 그게 유교적인 민본 통치로서 사회를 개혁해서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대동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거라는 믿음이죠. 종교적인 믿음, 성리학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의 중앙정계에서는 이제 조선 초에는 요 내용을 선생님이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미리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선의 그 4대부들의 흐름을 먼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진 4대부들이 세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신진 4대부들은 온건파와 급진파로 갈라졌고, 특히 이 급진파, 혁명파 4대부들이 조선을 건국하죠. 그런데 다수였던 온건파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조선 건국에 참여한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성리학자이면서 관리인 사람들 관학파라고 부릅니다. 관학파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가 낙향해버린 사람들을 선비사, 수풀림, 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방에 내려간 얘들은 자연스럽게 뭘 하겠어요? 남는 게 시간이니까 온리 성리학만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성리학만 공부하죠. 반면에 관학파는 나라를 세웠으니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성리학 이외에 다른 학문에도 좀 관심을 갖고 빨리 부국강병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막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도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얘들은 나라를 세웠으니 당연히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강하겠죠. 빨리빨리 이렇게 통치에 정비해야 되니까요. 반면에 얘들은 신경 꺼. 우리는 지방에서 알아서 할 거야. 향촌 자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성리학에서 강조한 왕도 정치를 강조하고요. 얘들은 관학파는 왕도 정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건국 초기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을 중심으로 뭉쳐야 돼. 왕권 강화에도 힘을 쏟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학파들은 조선 초기에 문물제도 정비에 큰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학파의 학문적인 성향을 이어받은 애들을 훈구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훈구파와 사림의 본격적인 세 대결이 이제 오늘 다룰 이야기들의 핵심입니다. 훈구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조가 집권할 때,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집권할 때 협력한 공신들입니다. 이들은 거의 나라의 권력을 잡은 세력이기 때문에 권력을 좀 남용하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합니다. 공신이니까 좀 나쁜 짓거리 해도 먹어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봐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힘이 점점점 세지니까 아무래도 이들이 보여주는 안 좋은 모습, 권력 남용이나 막대한 재산 축적 등 안 좋은 모습에 대해서 사림들은 새롭게 관직에 나오면서 이제 그걸 비판하겠죠. 이 살인파들이 이제 훈구파들을 자꾸 비판하면서 그들과 갈등을 보이자 그 사이에서 벌어졌던 싸움이 바로 사화입니다. 힘이 있는 훈구파들에 비해서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사림, 논리적으로는 앞서지만 말빨은 이때 권력이 없죠. 힘이 좀 약했던 사림들이 많이 화를 입죠. 그게 4대 사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4대 사화는 좀 더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사림들은 화를 입었지만 향촌에서 서원과 향약을
무기로 다시 계속해서 중앙정계의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 선조 때 와서 중앙정계를 장악하게 되죠. 반면 훈구파는 자연적으로 소멸해버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열심히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열심히 성리학을 공부하고 발전시킬수록 성리학의 근본에 좀 더 가까워지겠죠. 조선 성리학으로 발전해 가겠죠. 성리학이 발전되어 가고 학문적인 깊이가 심화될수록 어느 쪽으로 수렴될까요? 훈구파 쪽이 아니라 살인파 쪽이 되는 거죠. 왜요? 얘들은 온리 성리학만 공부하거든요. 논리 싸움에서 성리학 가지고 싸운다면 훈구파가 살인파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정계를 장악한 사림은 이조 전랑직과 척신 잔재 청산을 놓고 다시 갈라져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동인 쪽에 붙어선 사람들은 주로 젊은 신진 사류들이었고요. 남명 조식과 태계 이황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서인 측은 기성사류, 기성사림들이 많았고요. 주로 이이와 이의를 비롯해서 이의 제자들 그리고 성혼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던 사림은 정열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요. 한참 뒤에 숙종 때 경신 황국을 계기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면서 이른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노론, 소론, 남인, 북인과 같은 사색 붕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은 서인과 동인 그리고 광해군 때 잠깐 집권했던 북인들이 몰락하고 나서는 주로 남인과 서인들이 정계를 좌지우지 분할해서 통치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고요. 최대 계파로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던 애들은 바로 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스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임금님과 주군과 스승과 부모님은 한 몸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에 대한 의리를 굉장히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학문적인 전통을 또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성향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로 북인들은 조식의 제자들이 많았고 남인들은 이황의 제자들, 노론은 올라가 봤더니 이황의 그 제자로 계속 이어지는 세력들, 소론은 성원의 세력들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조선에서의 이런 선비들의 흐름을 좀 살펴봤다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훈구파와 살인파 그리고 살인의 대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벌써 8분이 갔어요. 훈구파와 살인파는 앞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 살인들이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된 과정부터 살펴보자면 성종 때입니다. 성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이 이야기를 하면 또 굉장히 길어질 텐데 일단 성종은 이 훈구파들에 맞서기 위해서 살인 중에서 굉장히 똑똑하다고 알려졌던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하니 조선 정치판에 내놓은 겁니다. 살인의 대표주자 김종직은 조선 인재의 절반은 영남 인재의 절반은 선산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말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온건개화파, 조선 개국에 반대하면서 지방으로 낙향했던 온건개화파의 온건 신진사대부, 온건파 사대부 중에 대표주자였던 길재, 야은 길재가 바로 선산이 고향이거든요. 선산으로 내려온 길재는 그의 제자들을 많이 키우죠. 그러면서 그 제자가 김숙자, 그 김숙자의 아들이 바로 김종직입니다. 그래서 영남 살인들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김종직 사단이 훈구파와 맞서면서 이제 성종 때 힘을 키웠던 것입니다.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덕과 의리의 바탕을 둔 왕도 정치를 추구했던 살림은
언론 활동을 중시했습니다. 국왕이든 대신이든 잘못한 건 바로바로 깐다는 거죠. 이들은 향촌 자치를 주장하고요. 지방은 사족 중심으로 농민 지배, 이건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선에서 강조하는 공론, 공개적이고 비판적인 논의를 통해서 여론을 만들자, 의견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논리성에서는 살림을 이길 수가 없죠, 훈구파가. 이러면서 훈구파의 비리와 부정을 적극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사화는 총 4차례에 걸쳐서 발생합니다. 연산군 때 2번, 그 다음에 중종 반정 이후에 조광조가 급진적인 계획을 추진하자 이제 훈구파들이 반격에 나섰던 기묘사화, 그리고 막판에 사화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면도 있습니다만 외척 간의 갈등 과정에서 나왔던 을사사화 해서 총 4번이 있는데요. 시간이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화는 총 4차례, 무오사화, 무오라, 갑자사화, 갑자기, 기묘사화, 을사사화. 선생님은 이거 외울 때 무오라, 갑자기, 윽하고 죽어버렸네, 뭐 이렇게 외우긴 합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무오라, 갑자기, 윽하고 죽어버렸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이 김종직이 살아있을 때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요. 이걸 그의 제자가 가지고 있다가 사초에 이걸 넣었는데 이 내용을 연산군에게 이렇게 꼬질러 바치게 되는 건 고자질하게 되는데요.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초나라의 어린 황제 의제를 항우가 죽여버린 이야기죠. 그래서 초나라의 어린 황제로서 항우에게 죽임을 당했던 의제에게 조의를 표하는 글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임금이었던 단종을 세조가 수양대군이 쫓아내고 개우정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것을 비판하는 글이죠. 그 말은 연산군의 조상이었던 세조를 비판했다. 현재 조선의 왕통을 부정한다. 오해받기 딱 좋죠. 그렇게 해서 공격을 당했던 게 조의제문이고요. 갑자사화는 성종의 부인, 폐비됐던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가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 가담했던 훈구파, 살인파 할 것 없이 신하들을 연산군이 날려버린 사건이 갑자사화입니다. 기묘사화는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을 쫓아내고 권력을 잡은 중종 반정으로 권력을 잡았던 반정공신, 얘들이 이제 새롭게 훈구파가 되는데요. 그들의 갑질에 짜증났던 중종이 새로운 조선 정치판에 새로운 인재를 내세우니 그 사람이 바로 조광조죠. 그래서 조광조를 딱 하니 놓고 훈구파들에게 맞서서 개혁을 추진했었는데요. 이러한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에 반발했던 훈구파들이 조작한 사건이 바로 주초위왕. 주초이왕 한자를 합치면 주하고 초자를 합치면 조씨니까 조자니까 이건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종의 자식들이 인종, 명종, 연이어서 왕이 되는데 명종 때 둘 다 윤씨 성을 가진 엄마 밑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인종의 외가 쪽 식구들을 대윤파, 그 다음에 명종의 외가 쪽 식구들을 소윤파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서로 싸웠던 게 을사사화. 그래서 대윤 대 소윤의 갈등.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하기 힘드네요. 4대 사화까지만 일단 선생님이 설명하고 끊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어서 설명할게요. 여기까지.